2022년도 제4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순발력이 향상된다. 노년기에 순발력이 향상되진 않겠지요. 2번. 면역력이 향상된다.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좋아지진 않겠지요. 3번. 질병의 회복 속도가 빠르다가 아니고 느리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4번.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빠진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5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답은 5번이죠. 자, 일단 비가역적이란 말을 이해하시면 돼요. 아닐 비를 써서 가역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가역적이라는 거는 갔다가 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건데, 노화라는 것 자체가 점점 노화가 됐다가 다시 역으로 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닐 비를 써서 비가역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장 비가역적인 질환의 대표적인 게 치매죠. 치매는 점점 나빠지는 거지, 나빠지다가 다시 젊은 시절처럼 좋아지는, 그렇게 역으로 다시 돌아오지가 않잖아요. 이거를 노화가 비가역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번.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영양보조제에 의존한다. 아니겠죠. 2번.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아니에요. 사회에 참여하셔야 되고요. 3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한다. 가공식품은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건데 그런 걸 위주로 식단을 구성할까요? 아니겠지요. 5번. 매 시간 고강도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한다. 이 고강도 운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노년기와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에요. 오히려 몸짱 만들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답은 3번. 3번.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부조 제도는, 여기에 포커스는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그게 무엇이죠? 그렇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지요. 이게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거죠.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야간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아니지요. 주야간보호는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재가급여에 해당하고요. 2번.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그렇죠, 5등급까지이고요. 3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을 보장으로 한 목적일까요? 아니겠죠. 4번.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렇죠. 답은 4번이지요.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고 있잖아요. 보험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리는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자, 5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을 하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가 아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일 거예요. 우리 공단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런데 그 공단의 위에, 그래서 거기 건강보험공단은 이제 보건복지부의 이제 관리 감독을 받는 그런 산하 기관으로 있는 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이 위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는 거죠.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아니죠. 우리 이거 외웠죠? 통합징수
그리고 독립회계. 그쵸? 징수할 때는 통합징수, 관리는 독립회계 따로따로 해요.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본인 부담금, 뭐 재가는 15%, 시설은 20% 그렇게 외우고 있고요. 국가는 20% 하고 있죠. 그리고 보험료 60%가 이제 답은 2번이 맞고요. 장기 요양 기간은 급여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장기 요양 기간은 요양원이나 재가센터를 말하는데 거기서 급여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셔야죠. 그리고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청구했으니까 요양원이나 재가센터에 지급을 하셔야죠.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간 요양원이나 재가센터에서 다 지원하나요? 아니죠. 이거 역시 수급권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이 없죠. 나라에서 내주고 있죠. 그래서 맞는 거는 4번, 2번이고요. 6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자, 상태 변화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요양보호사의 역할, 어떤 역할이죠? 그쵸, 관찰자의 역할이죠.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책에 이렇게 6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외우지 마시고 이해만 하시면은 풀기가 편해요. 첫 번째는 숙련된 수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의 기술, 스킬의 문제예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라. 좋은 기술을 계속 노력해서 습득하고 또 정보 전달자는 어르신의 정보를 가족에게 이야기해주고 또는 병원 갈 때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도 가잖아요. 의료진에게 또 그 정보를 어르신의 정보를 의료진에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정보 전달자고요. 우리가 했던 지금 방금 관찰자는 어르신의 맥박, 호흡, 체온의 변화가 있나 또 심리적인 변화가 있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관찰자 역할이고요. 말벗과 상담자 역할은 말 그대로 그냥 말벗 해주고 상담해주는 내용이 있으면은 그거는 말벗과 상담자 역할이고요. 동기 유발자는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을 위해서 막 격려해 주는 거예요. 어르신, 잘했어요. 오늘은 2발로 쓰셨네요. 너무 잘했어요, 어르신. 오늘은 이것도 하셨네요. 이렇게 격려함으로써 동기를 유발하는 거고요. 옹호자는 학대받은 노인이나 차별받은 노인 대상자의 편에 서서 옹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옹호자의 역할이에요. 그냥 내용이 쉽죠? 그냥 이해만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7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세탁, 2번 체위 변경, 3번 편지 대필, 4번 병원 동행, 5번 의사소통 도움. 답은 뭐죠? 그쵸, 세탁이죠. 일상생활. 일상생활은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이 내용들은 일상적인 것들이잖아요. 그거는 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해요. 그 세탁은 청소에 해당해요. 그래서 취사나 청소나 세탁 같은 건 일상생활이고요. 체위 변경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편지 대필 같은 건 정서 지원 서비스가 되겠죠. 병원 동행 가는 거 이거는 개인 활동이에요. 병원 동행이나 관공서 갈 때 동행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고 의사소통 도움 역시 정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게 되겠죠. 8번 다음 사항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요. 시설 방문을 왔다며 외부인이 대상자의 방에 불쑥 들어와 사진을 찍고 나간대요. 자, 어떤 권리를 침해받았을까요? 그쵸. 답은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예요. 이렇게 내용에서 휴대전화가 나오고 또한 뭐 사진이 나왔다. 이런 것들은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건 다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9번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와 수도를 끊고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 학대의 유형은 어떤 걸까요? 답은 신체적 학대예요. 우리가 신체적 학대와 방임과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들어보면은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왠지 방임의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데 기본 생존을 위협하는 거. 이거는 방임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학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방임이 없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신체적 학대가 답이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성적 관계 회유. 어떤 성희롱일까요? 그렇죠.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죠. 11번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요양보호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대요. 이러면 뭐 물어보는 건지 알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한다. 장기요양요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자, 답은 뭐죠? 그쵸. 장기요양요원센터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상담을 해야 되겠죠. 장기요양요원은 누구냐면 요양기관에서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 치위생사 이렇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하다가 고용기관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에 가라는 거죠? 그쵸? 장기요양요원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라는 거죠.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맞아요. 내가 대상자는 그에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우리는 그 돈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상호 대등한 관계예요. 두 번째,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서 서비스 제공한다. 아니죠. 계획된 것과 맞춰서 해야 되겠죠. 3번,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서비스 내용을 달리한다도 아니고요. 4번, 대상자의 부재 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긴다. 자, 틀렸죠? 대상자가 부재 시 없을 때는요.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안 되고요. 메모를 일단 남기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방문일을 메모에 남기셔야 되겠죠. 대상자 없을 때 들어가서 서비스 제공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5번,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아니에요. 요양보호사란 직업 자체가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협력하여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하여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신속성을 우선시해서는 안 돼요. 답은 1번이고요. 1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번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너무 잘했네요. 답은 1번이고요. 2번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우선시한다. 이러면 우리 건강 다 해칩니다. 3번 장기 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막 내 맘대로 할인해주고 안 되고요. 4번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서 제공한 후 시설장에게 보고하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위법이에요. 5번째,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임의로란 말은 내 마음대로라는 뜻이거든요.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내 마음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안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14번, 다음 사항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1번, 고민해보겠다고 하며 대답을 회피한다. 2번,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를 연결해준다. 4번,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수고비를 요구한다. 5번, 개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고자 한다.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15번. 다음 사항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낡은 휠체어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하신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직접 구입해서 가져다 주는 거 안 되겠죠. 2번. 휠체어를 대여해 주고 사례금을 받으래요. 이러면 안 되겠죠. 3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거예요. 답은 3번이에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 같은 경우는 대여 품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그냥 몇천 원만 주고 대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우리는 안내해 주셔야 되겠죠. 4번. 다른 대상자가 사용 중인 휠체어를 가져다 주는 거. 다른 대상자가 사용 중인 걸 갖다 주시면 안 되겠죠. 5번.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이제 구매하도록 권유하고 알선한다 뭐 이런 표현들 다 틀린 거죠. 알선한다 뭐 이런 표현들 다 틀렸어요. 우리는 그냥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답은 3번이고요. 16번.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서 통증이 있대요.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손목을 삐어서 통증이 있다. 자, 1번.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대요. 아니죠. 왜 강하게 털어줘요? 오히려 움직이면 안 되겠죠. 2번.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할 이유가 없어요. 손목 부위에 압박붕대를 감아준다. 압박붕대를 감아주는 건 부종일 때, 자, 부종일 때 퉁퉁 부었을 때 어르신이 부으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압박붕대를 감아서 좀 부종을 가라앉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움직이면은 통증이 있고 그럴 때 이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할 때 압박붕대가 필요해요. 답은 자 3번이고요. 4번.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이 아니고 차라리 냉찜질이라면은 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온찜질은 아니겠죠. 초기에는 초기 관리 방법이잖아요. 초기에는 다 냉찜질이어야 되고요. 5번.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을 한다. 왜 그래요? 그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움직이면 안 되겠죠. 일단은 쉬게 해야 됩니다. 17번. 요양보호사의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복 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잠복 결핵은 전염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복 결핵 대상자와는 접촉하셔도 돼요.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2번. 3개월마다 결핵 진단 검사를 받는다. 그럴 필요가 없지요. 3번.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을 소각해요? 결핵 어르신들은 옷을 다 소각하나요? 아니겠죠. 4번.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예방적으로 하는 항바이러스제 이런 건 없지요. 5번.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그렇죠. 필요시 보호장구 착용하라고 했잖아요. 필요하죠. 지금 결핵 의심되는 어르신은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라. 답은 5번이고요. 18번.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복근 강화 운동. 우리가 그동안 많이 표현되었던 관략근이나 골반 근육과 복근은 틀린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는 관략근이나 골반 근육이지 복근은 아니에요. 복근은 젊은 사람들이 막 식스팩 만들고 막 근육 만들 때 배에다가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르신과 해당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2번.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지금 설사를 해서 수분이 많이 나갔는데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거든요. 수분을 더 나가게 할 필요가 없지요. 3번. 우유 섭취량을 늘린다. 우유는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지금 설사라는 것 자체가 장이 지금 활동을 막 왕성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 할 필요가 없고요. 4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답은 4번이죠. 우리가 변비 때는 고섬유질 섭취를 해야 돼요. 하지만 반대로 설사 때는 고섬유질 섭취를 좀 제한하셔야 돼요.
자, 5번.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아니지요. 지사제는 짧게 복용을 하고 우리 마음대로 줄 수도 없어요. 의사 선생님의 처방 하에 꼭 지사제를 줘야 되겠죠. 19번.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간 기능. 1번. 약물의 대사 능력 감소. 맞네요. 답은 1번이에요. 간이 하는 역할이 우리가 보통 해독작용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시 말해서 약물에 대사하는 거예요. 약물의 대사 능력이 노화가 되면 감소가 된다. 모든 장기들이 다 감소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간이 하는 역할이 이 대사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감소가 된다. 위산 분비 감소, 이거는 간이 아니고 위에 대한 이야기고요. 3번, 지방 흡수가 노화가 되면은 증가가 아니고 저하가 돼요. 4번, 타액 분비, 침이 증가가 되지 않아요. 저하가 돼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세요. 5번, 칼슘 흡수가 좋아지면 뼈도 튼튼해지겠죠. 하지만 칼슘 흡수도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뼈도 약해지겠죠. 답은 1번이고요. 20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호흡기계 변화. 자, 1번 폐활량 증가가 아니고 감소. 2번 섬모 운동 증가가 아니고 감소. 3번 폐포의 탄력성 역시 감소. 4번 기침 반사 감소. 답은 4번이고요. 5번 코 점막의 건조함은 증가해요. 우리 피부뿐만이 아니고 점막도 건조해지셔서 코 안에 딱딱한 콩딱지들이 생기세요. 웬만한 거는 노화가 되면은 거의 다 저하예요. 저하고 증가되는 몇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거는 외웠던 것 같아요. 기관지내 분비물 증가. 다시 말해 이걸 가래라고 하거든요. 가래는 증가됐다. 또 하나 심장 두께 증가 또는 심장의 근육의 두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심장이 근육이 두꺼워지니까 심장이 수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본연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눈부심 증가. 눈부심은 안 좋은 거거든요. 모든 안질환의 원인이 돼요. 그 눈부심이 증가되고 말초혈관의 저항성이 증가되니까 말초혈관으로부터 혈액이 돌아오지를 못해요. 혈관이 막 저항을 하니까 돌아오질 못하고, 그리고 이건 위에 거랑 똑같은 말이 있네요. 기관지내 분비물 증가. 이런 것들은 우린 이것만 외웠어요. 이건 증가되는 것이고, 또 외운 것 중에 하나가 탄력성이란 말은 그 앞에 어떤 말이 붙어도 다 감소를 외웠어요. 피부의 탄력성, 뭐의 탄력성, 탄력성이란 말은 앞에 뭐가 붙어도 다 감소다. 또 하나 반사. 책에는 기침 반사도 있고 배변 반사도 있고 뭐 각막 반사 등등이 있는데 반사란 말도 역시 그 앞에 어떤 말이 오더라도 무조건 감소. 자, 이 두 개는 또 외웠던 것 같아요. 21번 넘어가 볼게요. 21번. 적혈구 부족으로, 자, 뭔지 알겠어요. 감이 와요.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질병이 뭘까요? 적혈구 부족 또는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다 했을 때 부족할 빈을 써요. 그래서 답은 빈혈, 부족할 빈, 피혈, 피가 부족하다. 피 중에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다. 그럼 부족할 빈혈이다. 22번.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방광염 예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나요? 전립선 비대증 있다고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나요? 아니죠. 2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이거는 남성보다 여자분들이 이제 요실금 때 하는 거고요. 3번. 맥주를 마시게 하여 소변량을 증가시킨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우리 책에서는 술 한두 잔도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담배도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맥주를 마시게 한다는 내용은 나올 수가 없고요. 4번.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답은 4번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전립선 비대증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소변이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와서 뭐가 있어요? 잔뇨가 있어요. 잔뇨가 있는데 방광 안에 잔뇨가 있는데 그 잔뇨가
방광에 오래 남아있으면은 방광염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소변이 나가지 않고 내 방광에서 오랫동안 있잖아요. 그럼 그 염증을 일으켜요. 방광염을 일으켜요. 전립선 비대증의 큰 특징이 잔뇨잖아요. 잔뇨가 오랫동안 남아서 방광염을 일으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낮에는 시간을 정해져서 규칙적으로 배뇨를 하게 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소변을 마렵다고 표현하지 않아도 계속 화장실에 가셔서 화장실에 앉으셔가지고 소변을 보게 하는 거예요. 또 아랫배를 눌러주면 더 좋겠죠. 볼 때마다. 그래서 잔뇨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방광염을 예방하는 거죠. 5번.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이것도 이제 그 요실금에 대한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답은 이제 4번이지요. 23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골반이 좁아지는 게 아니고요. 노화가 되면요. 엉덩이가 골반이 커져요. 펑퍼짐해져요. 2번. 추간판이 얇아져요. 맞아요. 추간판은 척추뼈 사이에 있는 것들을 추간판이라고 하는데 키가 작아진다는 건 이 척추뼈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척추뼈가 줄어든다는 거는 척추뼈 사이사이에 있는 추간판들이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작아지는 거죠. 3번.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자, 근이 근육이라는 거죠. 근육이 긴장했다. 이런 표현들은 젊은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막 그 축구 호날두처럼 막 배와 다리에 막 근육이 탁탁탁 서 있어요. 이런 거를 근긴장도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호날두의 그 몸과는 다르잖아요. 근긴장도가 저하됐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4번. 인대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우리가 좀 전에 외웠어요. 탄력성이라는 말 앞에 그 무엇이 왔던지 간에 탄력성은 다 감소해요. 노화가 되면요. 피부 탄력성 감소하고요. 인대 탄력성 감소하고요. 지뢰 탄력성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관략근의 탄력성 다 감소해요. 그러니까 탄력성은 다 감소한다. 5번. 허리의 피하 지방이 감소했으면 좋겠지만 노화가 되면 허리의 피하 지방은 증가가 돼요. 팔다리의 피하 지방은 감소해요. 팔다리는 얇은데 이제 몸에 복부와 허리 쪽의 피하 지방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거를 책에서는 노인 특유의 체형이라고 했어요. 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24번. 오매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용한 침구는 찬물에 세탁한다. 자, 뭐가 함정인지 알겠죠? 자, 옴에서 침구는 찬물이 아니고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그랬죠? 옴을 죽이기 위해서. 2번. 가려운 부위에만 연고를 도포한다. 보통 많이 들어갈 때는 함정이 되게 많아요. 가려운 부위가 아니고요. 온 몸에 다 발라야 돼요. 3번. 아침에 약을 바르고 잠자기 전에 씻는다. 아니에요. 약을 언제 바르라 그랬죠? 밤에 바르는 거예요. 왜냐면 밤에 얘네들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약을 바르고 그리고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목욕을 하죠. 4번. 감염 부위를 만져서 열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옴은 열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4번은 틀렸고요. 옴은 열감이 아니고 오히려 가려움이죠. 가장 큰 증상은 가려움이에요. 5번. 대상자의 동거 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증상이 있던지 없던지 함께 치료를 받아요. 맞아요. 동시에. 왜냐하면 전염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그날 동시 모두 치료가 들어가요. 2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주의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하고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 대체로 회복이 된다. 자, 뭐예요? 선망이죠. 제가 주의력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답은 선망. 자, 주의력의 변화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댔죠? 의식이죠. 의식의 변화. 주의력의 변화나 의식의 변화란 이 두 단어만 나왔을 때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답은 선망 하시면 돼요. 선망은 이 두 가지가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의력 저하가 되고 의식도 떨어진다.
26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눈부심이 증가한다. 맞아요. 노화가 되면 나쁜 건 다 증가되고 좋은 건 감소하거든요. 눈부심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증가된다. 맞아요. 2번 결막이 두꺼워지는 게 아니고 결막이 얇아져요. 얇아지면서 기능이 떨어져요. 3번 각막 반사. 우리가 외웠어요. 반사란 말 앞에 그 어떤 단어가 붙여도 무조건 감소. 근데 증가한대요. 틀렸죠? 각막 반사 감소한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4번 눈물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눈이 건조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질환이 생기고 또 인공 눈물을 계속 하게 되고. 5번 동공의 크기가 감소하게 되겠죠. 동공의 크기가 감소한다. 웬만한 건 다 감소한다. 27번 우울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회적 활동을 줄이게 한다? 아니죠. 늘려야 되겠죠. 활동해야 돼요. 2번 햇빛을 쬐며 맞아요.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이게 답이네요. 햇빛을 쬐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들이 내 몸에서 나와요. 그리고 걷기 운동 활동하는 거 너무 좋죠. 3번 곧 괜찮아질 거예요. 이런 의사통은 빵점짜리 의사통이에요. 4번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게 아니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5번 항우울제 용량을 늘려야 내 맘대로 용량을 늘려야 되는 건 아니지요. 늘려야 된다고 내 맘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답은 2번이고요. 28번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 양끝을 둥글게 자른다.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 그쵸? 2번 티누는 손톱깎이로 당뇨병 어르신인데 손톱깎이로 깎다가 상처내면 어떡해요. 3번 뜨거운 물. 자, 당뇨병 어르신들은 감각이 둔해져 있어요. 근데 뜨거운 물로 했을 때 뜨거운 물 잘 못 느끼시거든요. 그러면 화상을 입으세요. 자, 뜨거운 물 틀렸습니다. 4번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이게 정답이에요. 양말은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양말을 꼭 신기셔야 되고. 5번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에 물기를 남겨 습기를 유지한다. 아닙니다. 물기가 있으면 여기는 세균들이 달라붙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기까지 완전히 닦아주셔야 돼요. 마른 수건으로 물기까지 완전히 닦아주시고 또 로션과 오일을 발라서 또 적당한 보습이 유지되게끔 해주셔야 되겠죠. 갈라지면은 또 거기에 세균들이 막 오니까 갈라지지 않게끔 보습 유지에 신경을 써줘라. 답은 4번이고요. 29번 노인에게 권장되는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나요? 아니죠. 2번 간헐적으로 단식을 한다? 간헐적 단식은 젊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할 때 하는 거지요. 어르신에게 간헐적 단식 시키시면 안 되고요. 3번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여 섭취한다? 단순당은 설탕, 사탕 이런 것처럼 꿀 이런 것처럼 혈당을 빠른 시간 내에 확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섭취하래요. 안 되겠죠? 4번 일일 에너지 필요량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게 한다. 자, 칼로리 얘기할 때 고칼로리도 좋은 게 아니고요. 저칼로리도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적당한 칼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 틀렸고요.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에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자, 매일 섭취한다. 단백질이나 칼슘 등은 매일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 중에서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칼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매일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고기나 생선 다 단백질이죠. 달걀도 단백질, 콩 이것도 바로 식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매일 섭취한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노인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준비 운동을 생략하고 틀렸습니다. 노인분들은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 다 해야 됩니다. 2번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운동 안 됩니다. 어르신들 운동하시다가 병 생깁니다. 3번 개인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운동 아니죠.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 되겠죠. 4번 최대 운동 능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어르신의 운동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 휴식하셔야 되고요. 4번, 5번.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높인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1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방접종하면은 요 5가지만 나와요. 보기에 예방접종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럴 때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자 10년마다 하는 거, 독감, 매년 1회 하는 거, 폐렴구균 대상포진, 65세 전후로 해서 1회 하는 거. 요것만, 요 5가지만 아시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요 5가지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자, 폐렴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매년 1회 접종하는 거는 폐렴구균이 아니고 독감입니다. 인플루엔자, 다시 말해 독감은 매년 2회가 아니고 매년 1회입니다. 백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한다. 10년마다 접종하는 거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입니다. 파상풍은 1회 접종했다면 10년마다 추가로 접종한다. 자, 답은 4번이에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그리고 백일에 같은 건 DPT라 그래서 보통 12세 이전에 다 1차 접종이 다 끝나요.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됐을 때는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100일에는 그러면 안 하냐? 100일에는 항체가 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가는데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그만큼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10년마다 성인 됐을 때는 이렇게 맞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안 맞고 살죠. 그리고 5번. 대상포진은 과거에 홍역을 알았다면은 접종할 필요가 없다. 자, 함정이 뭔지 보이시겠죠? 홍역이란 말도 함정이고, 그리고 홍역, 수두라고 나와야 되겠죠? 수두 바이러스가 수두 바이러스니까. 그리고 수두를 알았던, 알지 않았던 접종하셔도 돼요. 32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호가 중요한 이유는, 업무 보호가, 우리가 하는 업무 보호가 중요한 이유는 미납된 장기 요양 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서 아니겠죠? 2번. 대상자의 가족의 부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니겠죠? 3번. 요양보호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 자, 뭐가 틀렸어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여야 돼요. 우리 요양보호사 중심이면 안 되고요. 4번. 기간의 이윤을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자, 돈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겠죠. 자, 5번.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답은 5번이에요. 책에는 요양보호, 업무 보호가 중요한 이유가 나와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를 하고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업무 보고를 통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호가 중요한 거죠. 구두 보고든 또는 이제 서면 보고든 꼭 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33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기관의 수익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익이 얼마큼 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아니겠죠. 2번. 업무 성과에 따른 보수를 책정하기 위해서 아니겠죠. 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아니겠죠. 4번. 기관 중심의 서비스? 아니겠죠. 왜 기관 중심의 서비스를 자꾸 할까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5번.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답은 바로 4번입니다. 책에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목적이 나와요. 우리가 기록하는 목적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아요. 외우지 마시고 이해만 해서 하세요. 우리가 왜 기록을 하냐. 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질 높은 서비스. 다 좋은 말이겠죠? 2번.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요양보호 서비스를
연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쵸? 요양보호사가 바뀔 때마다 서비스가 막 정신없이 바뀐다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기록을 통하여 요양보호의 서비스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요양보호 서비스에 이런 우리가 기록하는 것들이 오래도록 쌓인다면은 이거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에 기여할 수가 있어요. 또 요양보호사 책임성을 높일 수가 있죠. 내가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록의 목적이 이렇게 해당하게 되겠죠. 34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1번 65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아닙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면은 누구나 작성 가능하고요. 2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자동으로 연동되지는 않아요. 3번 연명 의료 의향서를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된다. 아니죠. 연명 의료 의향서를 명시했을 때 가장 먼저 중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심폐소생술이에요. 그렇죠? 이거 시행 안 하게 되고요. 4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이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요. 작성하고 등록했다 해도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5번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답은 5번이겠죠.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도 중단되지 않는 4가지가 있어요. 이런 단순 공급은 중단되지가 않아요. 물, 영양분, 그리고 뭐죠? 진통제와 그리고 산소. 이 4가지는 이 4가지 단순 공급은 내가 작성을 했더라도 중단되지가 않습니다. 36번 다음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임종 적응 단계 5단계 있죠? 거기에 대한 문제 같아요.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요.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여러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초기예요. 초기에 무슨 단계죠? 그렇죠. 부정의 단계죠. 36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함께 생선 가시를 바른다. 생선 가시를 바르는 건요. 대상자 오기 전에 미리 다 해놨어야 되고요. 2번 투명한 유리 접시에 유리 접시 깨져요. 이거 위험하고요. 3번 의치가 느슨하다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그렇죠. 답은 3번이고요. 4번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아니에요. 식사 시간은 식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TV는 틀어놓지 않아요. 조용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요. 5번 식탁 위에 소금, 간장 이런 거 놔두면 될까요? 안 되겠죠. 치매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소금을 계속 칠 수도 있어요. 간장을 계속 넣을 수도 있어요. 답은 3번이고요. 37번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우리 책에서 혼자서가 답일 땐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함께 해야지 혼자서 한다는 거는 틀렸고요. 2번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식사하게 한다. 답은 2번이네요. 3번 감칠맛 나는 단 음료 위주로 제공한다. 어르신 건강 해치겠죠. 4번 비슷한 색깔의 여러 가지 반찬을 제공한다. 비슷한 색깔이 아니고 색깔이 다른 여러 가지 음식을 이제 보기 좋게 담아낸다면은 이건 답이 될 수가 있는데 비슷한 색깔이래요. 자, 5번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서 어르신의 치아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왜 모두 잘게 썰어요? 그렇죠? 잔존하는 기능은 유지시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틀렸고요. 답은 2번입니다. 38번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주지 않아요. 2번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해요. 가루약은 그렇게 안 주잖아요. 가루약은 숟가락으로 주는 거잖아요. 물에 녹여서. 3번 가루약을
나누어 여러 번 먹게 한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4번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 먹인다. 답은 4번이네요. 5번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 약을 입에다 털어넣는 거 아니죠. 가루약 먹는 방법은 4번이에요. 숟가락에 약을 담고 또 물로 녹여서 먹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39번 물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약병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한다. 약병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한다. 자, 답은 1번이네요. 다시 말해 뒤집어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림처럼 이 물약은 이 뚜껑을 뒤집어 놓으셔야 돼요. 2번 색이 변한 물약은 폐기하셔야죠. 먹이시면 안 되죠. 3번 계량컵을 바닥에 내려놓고 물약을 따른다. 계량컵은 눈높이로 들긋 따르셔야 정확해요. 4번 물약을 따른 후 손으로 약병 입구를, 물약이라서 따르고 나서 좀 지저분해질 텐데 그 약 입구를 손으로 닦는 건 아니에요. 생리식염수에 적신 그런 멸균 손으로 닦으셔야 되겠고요. 5번 약병 라벨이 붙은 쪽으로 물약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라벨의 반대쪽으로 따르셔야 돼요. 따르다가 그 국물이 흘리면은 라벨이 지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벨의 반대쪽으로 따르셔야 됩니다. 40번 대상자의 귀에 물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냉장고에서 꺼내어 바로 사용한다? 틀렸지요? 이렇게 차가운 게 귀로 들어가면은 뇌를 자극을 해요. 그래서 대상자가 어지러워지고 막 구토하고 이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약을 넣을 때는 그 약을 잠깐 온수에 담가두거나 아니면 손으로 자꾸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귀에 투여하셔야 되고요. 2번 약을 넣을 쪽 귀를 아래쪽이 아니고 위를 향하도록 자세를 하셔야 되겠죠. 3번 귓바퀴를 후하방이 아니고 후상방이죠. 우리 책에는 후하방이 하나도 없어요. 다 후상방이에요. 4번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귓속이래요. 자, 귀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귓속. 귀를 깊숙이. 자, 귀를 깊숙이 넣으면은 귀 다치죠. 안 됩니다. 5번 귓구멍 측면을 따라. 맞아요. 귓구멍 중앙에다가 약을 넣는 게 아니고요. 귀 측면을 따라 또르르 굴러 들어갈 수 있게끔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 들어가게끔 점적한다. 답은 5번입니다. 41번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에 대한 문제예요. 1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맞아요. 침상 배설하시는 분들은 아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활동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복부 마사지도 해주어라. 이제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복부 마사지의 방향은 바로 시계 방향이라는 거죠. 2번 배변 후에 물휴지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물휴지로 닦고 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마저 닦아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축축한 상태에서 옷을 입히지 마시고요. 3번 침상 발치를 올려서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한다. 아니죠. 침상 발치가 아니고 오히려 머리를 올리시면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틀렸고요. 4번 찬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닦아주어 변이를 자극한다. 변이를 자극하는 거, 자, 찬 수건이 아니고 따뜻한 물수건이 오히려 변이를 자극해서 관략근을 이완시키거든요. 찬 수건 틀렸고요. 5번 변이를 호소하면은 한두 번 참게 한 후. 왜 참게 해요? 즉시 화장실에 갈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겠죠. 이러면은 이제 변이가 사라지면서 변비가 생기시거든요. 5번도 틀렸어요. 답은 1번입니다. 42번 휠체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화장실 밖에 응급벨을 설치한다. 자, 함정이 뭔지 아시겠죠? 화장실 안에 하셔야 되겠죠? 2번 휠체어에 걸터 앉게 한 후. 자, 걸터 앉게 틀렸어요. 걸터 앉으면 낙상 일어나시고요. 3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그렇죠. 배설 요양보호에서 중요한 거죠. 전적으로 도와주지 마시고요. 스스로 하게끔 해주시고요.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4번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으면요.
낙상 당하시고요. 5번,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대상자의 왼쪽에 휠체어를 놓는 게 아니고요. 건강한 쪽에 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왼쪽 편마비라서 오른쪽에 건강하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놓아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43번. 이동 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등받이가 없는 변기를 준비한다. 이동 변기나 모든 의자는 등받이와 팔걸이가 다 있어야 돼요. 틀렸어요. 2번, 변기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변기 앞이 아니고요. 변기 아래, 변기 밑에 깔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 변기가 흔들리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겠죠. 3번, 움직이기 힘들어 한다면은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양쪽 발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한다. 아니죠. 발가락 끝이 아니고 발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안전할 수가 있어요. 4번 틀렸고요. 5번, 배설 시 소리가 나지 않게 주변 환경을 조용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조용하다면은 어르신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시기 때문에 이제 TV를 틀어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또 이제 이 변기 아래 휴지도 깔아놓기도 하죠. 이런 것들 해야 되겠죠. 답은 3번이고요. 44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하루에 3번 기저귀를 갈아준다. 어르신이 오늘 물을 많이 드셔서 소변을 10번 보셨는데 3번 기저귀 교환하실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2번, 둔부의 피부 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기저귀를 일단 사용하면은 욕창의 확률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관리가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3번, 둔부는 엉덩이를 이야기하거든요.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은 연고를 발라준다. 내 마음대로 일단 하지 마시고, 보인다 그럼 일단 보고를 하셔야 돼요.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욕창이다 싶으면 이제 초기 대처법 있잖아요. 이제 뜨거운 이제 미지근한 물로 찜질하고 나선형을 그러듯이 이제 마사지를 해주고 또 이제 통풍 시켜주는 거 환기시켜주고 이런 것들 초기 대처법 해주시고요. 자, 4번, 냄새가 나지 않게 기저귀를 꽉 조인다는 거. 이것도 어르신이 너무 불편하실 거고요. 5번, 바지를 내린 후 면 덮개를 덮고. 틀렸죠? 순서가 틀렸죠? 어르신의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면 덮개를 덮고 나서 그 안에서 바지를 벗기시는 거예요. 자, 순서가 틀렸습니다. 45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유치 도뇨관은 이거 소변 주머니를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거를 하고 있는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1번, 소변이 새면은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다. 제거하고 삽입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의료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관리만 해주는 거거든요. 자, 1번은 의료인이 하는 거예요. 틀렸고요. 2번, 산책하는 동안에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산책하거나 보행할 때 얼마든지 들고 다니시면 돼요. 단 방광 아랫배보다 위치를 낮게만 들고 다니시면 되고요. 3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아니에요. 유치 도뇨관 하시는 분들은 수분 섭취를 권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치 도뇨관을 하신다는 거는 유치 도뇨관을 했다는 거는 이제 감염의 위험이 생겨요. 왜냐면은 이 유치 도뇨관이 어디예요? 방광까지 줄이 고정돼 있잖아요. 방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균들이 타고 방광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염의 위험률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하셔야 돼요. 4번,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아니에요. 얼마든지 보행할 수 있습니다. 5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에. 맞아요. 그리고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자, 이게 바로 소변 주머니 비우는 그림이에요. 배출구는 여기가 바로 배출구거든요. 배출구를 열어서 이 소변통에 소변을 비우는 거예요. 졸졸졸졸졸 이제 소변기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알코올 솜으로 이 주둥이를 한번 딱딱딱 닦고 나서 제자리에 탁 꽂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깨끗하게 하자는 거죠. 감염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을 하자는 거죠.
46번 대상자의 머리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식사 직후는 다 피하셔야 되겠죠. 2번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자, 정답은 2번이겠죠. 이걸 함정으로 내려면은 손가락이 아니고 손톱이라고 말을 바꿔요. 그렇죠? 3번 모발 끝에서 두피 쪽이 아니고 두피에서 모발 쪽으로. 이건 그냥 상식으로도 풀 수 있겠죠. 4번도 역시 10도래요. 너무 차죠. 이렇게 어르신이 어떻게 머리를 감겨요. 5번 두피에 염증이 있다면은 일단은 보고하셔야 돼요. 의료인에게 보고하시면은 의료인이 이제 해결을 하겠죠. 두피 보호제를 발라라, 연고를 발라라 하겠죠. 그래서 두피에 염증이 있다면은 보고가 들어가야 된다. 47번 대상자의 두발 청결을 위해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두발 전용 세정제라고 하는 것은 물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중에 물이나 린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 1번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린스 틀렸어요. 물과 린스는 나올 수가 없어요. 2번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두발 전용 세정제 사용하는 방법 알잖아요. 머리에 묻히면은 머리 막 거품이 나거든요. 그 거품으로 머리를 마사지해요. 그리고 나서 마른 수건으로 그 머리를 닦아내요. 그러면은 그 거품이 닦이면서 거품에 그 어르신 머리에 있던 막 기름기와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다 닦여서 나와요. 거품과 함께 닦여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정말 너무 지저분해 보였는데 그랬던 분이 두발 전용 세정제를 하고 나면요, 너무 핸섬한 어르신으로 바뀌어 계시거든요. 자, 그럼 물 없이 사용하는 거고요. 3번 물과 세정제를, 자, 물이란 말을 나왔으면 다 틀린 거고요. 4번 모발을 물로 적신, 물 얘기 나왔으면 다 틀렸고요. 5번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맞아요. 그 거품으로 마사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맞아요. 마른 수건으로 모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막 기름과 이런 것들이 다 묻어서 나와요. 그래서 어르신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죠. 48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성 대상자 1번 다리를 쭉 펴고 눕게 한다. 회음부 청결은요, 자, 이런 그림으로 해요. 그래서 다리를 쭉 펴는 게 아니고 무릎을 세우셔야 되고요. 2번 목욕 담요를 마름모꼴로 펴서, 그쵸, 이거 마름모꼴로 핀 거예요. 아랫단 가운데 부분을 회음부를 덮어준다. 자, 맞죠? 가운데를 회음부로 덮었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둔부 밑에 변기를 밀어 넣은 후 방수포를 깔아준다. 아니에요. 먼저 방수포를 먼저 깔고 나서 그리고 밑에 변기를 넣죠. 4번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을 그냥 물 휴지로 닦아내나요? 아니겠죠. 5번 회음부 분비물에서 악취가 나면은 보고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자, 5번도 틀렸고요. 답은 2번입니다. 49번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번 두꺼워진 발톱은 식초물에 오래 담갔다가 자른다. 이런 건 없고요. 2번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준다. 이거 맞아요. 왜냐면은 어르신은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해지면서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피부가 갈라지면은 그 틈으로 세균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피부가 갈라지면은 이제 그 피부의 방어막이 뚫려요. 그러면서 이제 세균들이 막 침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지지 않게끔 보습이 중요해요. 오일과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주어라. 3번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모직 양말보다는 어르신에게는 면 양말이 좋아요. 4번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한 후에, 이 소독이라는 단어 이런 것도 의료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보고를 하셔야 돼요. 보고를 하시고요. 5번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뒤에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한다? 아니겠죠. 피부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건조해지지 않게끔 보습을 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틀렸고요. 50번 대상자의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 벗기는 순서래요. 벗기는 순서는 우리 그냥 외웠잖아요, 선생님. 벗건마, 입마검 벗건마.
벗건마. 그래서 벗기는 순서는 건강한 쪽, 마비된 쪽 이렇게 순서가 된다. 그래서 건강한 쪽은 어디냐? 왼쪽이겠죠. 왼쪽, 그리고 마비된 쪽, 오른쪽 이렇게 가야 된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순서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자, 가로 시작해야 되겠대요. 두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세운다. 자, 근데 복이 모두 다 가로 시작되네요. 자, 그 다음에 무릎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 다 되겠죠. 엉덩이를 들어 올리세요. 들어 올리고 나서 이제 벗겨야 되겠죠. 근데 순서가 건강한 쪽이 먼저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먼저 벗기죠? 왼쪽이죠. 나. 건강한 쪽. 그 다음에 마비된 쪽. 라.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다음 그림에서 등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올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니까 지금 다 보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기를 만들어 놓고선 이제 쿠션을 꽂아두는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냐? 자,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제 각 체위가 4개가 있어요. 앙하이, 반자이, 보기, 측이. 그리고 쿠션으로 지지하는 곳이 모두 3군데예요. 다 똑같이 3군데예요. 1번, 2번, 3번. 앙하이부터 볼게요. 머리부터 1번, 그리고 무릎 2번, 그리고 발꿈치 3번. 자, 반자이 볼게요. 쿠션 1번, 2번, 3번. 쿠션 3개 들어가고요. 그리고 반자위에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이렇게 반자위 해두시면 어르신이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오세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리 쪽을 살짝 올려라. 자, 3번째 체위인 보기 역시 1번, 2번, 3번이에요. 위치가 다 1번은 머리고요. 그리고 아랫배에 꽂아두는 거예요. 사람이 신체가 엉덩이가요, 뒤로 빠질수록 편안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랫배에 꽂아 놓으시고요. 측이 역시 머리 쪽 1번, 가슴 쪽이 2번, 그리고 옆으로 눕혀 누웠을 때 위쪽에 있는 다리, 여기가 다리 밑에 3번.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보기 어디에 들어가냐? 아랫배에 들어가요. 아랫배에 들어가고 그리고 발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선택하시려면 답이 1번이 돼요. 머리와 아랫배와 발. 52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1번. 반동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시킨다. 어르신을 빠르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천천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2번.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 지지면을 넓혀, 두 발은 벌리고. 3번. 방향 전환 시 다리를 고정하고 몸통을 돌린다. 이렇게 하면 요통이 생겨요. 그래서 방향 전환할 때는 발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발의 모양을 바꾸는 거겠죠. 4번.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서 이동한다. 대상자 가까울수록 내 신체 손상이 적어요. 5번. 무릎을 굽히고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맞죠? 허리를 구부렸다 피는 게 아니고 무릎을 굽히는 거예요. 무릎을 굽히고 무게중심을 낮추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5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할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와 잡아주어야 하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로 옳은 것은? 자, 1인 부축하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1인 부축하기. 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 있어야 돼요? 마비된 쪽에 서 있어야 돼요? 자, 건강한 쪽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 발목이 접질렀으니까 우리는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 1번, 2번. 그렇죠, 1번, 2번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네요. 나머지는 다 틀렸고요. 그리고 어디를 잡냐? 중요한 게 손목을 잡으라는 거죠. 1인 부축하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양보호사 위치, 건강한 쪽에 있으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째, 어디를 잡냐? 손목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다음 그림과 같이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를 이동시키는 방법. 자, 내리막길 내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그렇죠. 뒤로 돌려. 앞으로 하고 오면 다 꼬꾸라져요. 3, 4, 5는 다 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은 뒤로 돌려. 여기까지 맞는데 앞바퀴를 들고 내려가는 게 아니죠. 뒤로 돌려서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답은 1번입니다. 5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서서 균형 잡는 연습을 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왼쪽에 서서 지지한다. 지지란 말이 들어갈 때 우리는 마비된 쪽을 지지해야 돼요. 건강한 쪽을 지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마비된 쪽이 어느 쪽이냐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서서 지지를 하셔야 되고요. 2번. 가슴에 보행 벨트를 착용하고, 자, 보행 벨트는 가슴에 매는 게 아니에요. 허리에 매는 거고요. 자, 오른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고 서 있게 한다. 건강한 손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으로, 건강한 손으로 뭐 안전손잡이나 뭐 책상 같은 거 지지할 수 있는 것을 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허리를 15도 앞으로 숙인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아니죠. 왜 그래요? 5번. 그리고 건강한 손으로 어떤 걸 지지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제자리에서 좌우로 오른걸음 왼걸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 운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쵸? 3분 동안 가만히 서 있어서 균형 잡는 거 확인하시고 그게 되면은 이제 제자리에서 한번 걸어보세요. 제자리 걸음 하는 거죠. 하나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자, 이게 돼요. 그럼 이제 보행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답은 5번이고요. 56번. 복지 용구 중에서 다음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적절한 것은 1번. 등받이가 고정된 것. 아니에요. 여기 그림에 리모컨 보이세요? 이건 리모컨이 있거든요. 이거는 높이도 조절될 뿐만이 아니고요. 등받이 각도도 조절돼요. 더 등 뒤로 이렇게 뒤로 더 눕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1번 틀렸고요. 2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정답이죠. 왜냐면은 물에서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코드 직접 꽂지 마시고 충전용 배터리 사용하라는 게 정답이죠. 3번.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게 아니고요. 리모컨을 통해서 자동으로 조절이 되고요. 4번. 철제로 만들면요. 녹이 슬어요. 왜냐면 이게 물이잖아요. 네, 물에서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녹이 쓰는 재질이어서는 안 되고요. 5번. 콘센트의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충전용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라는 거지요. 감전의 위험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5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흡인병은 이제 석션 얘기하는 거예요. 흡인병은 석션통 얘기하는 거거든요. 2, 3일에 1회 씻는다. 우리 아니었어요. 흡인병은 1일 1회 이상. 그래서 보통 반번이 한다고 했죠. 1일 1회 이상 해야 되고요. 2번 가래가 묻은 시트는 소각해요? 가래 묻었다고 시트를 다 불태우나요? 아니겠죠. 3번 고무 재질의 카테터는요. 햇빛에서 말리면은요. 변형이 와요. 그늘에서 말리셔야 되고요.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자, 따로 세탁. 맞아요. 따로가 들어가요. 따로 세탁, 따로 뭐 한다, 따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함께 세탁한다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5번 혈액이 묻은 옷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건 외웠죠?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시 소독한다. 그래서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답은 4번입니다. 58번.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승강기를 이용하여 대피한다. 자, 승강기 또 엘리베이터 사용 안 하죠. 자, 2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연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리고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그 기도 화상이 입을 수가 있는데 깊이 들어마시면 안 되겠죠. 자, 3번. 방을 빠져나간 뒤에는 불이 난 그 방은 문을 닫아두셔야 됩니다. 4번. 불길에서 대피할 때는 맞아요. 젖은 수건으로 불길에서 그 뜨거운 열기에 내가 기도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그것을 통과하셔야 돼요. 맞아요. 5번. 방향을 알기 힘들 때에는 양쪽 손을 사용하시면 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그곳을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60번. 제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아니고요. 기름기가 적은 그릇부터 설거지하셔야 되고요. 2번. 뜨거운 유리 그릇은 찬물에 담그시면은요. 깨집니다. 3번. 젖은 식기는 젖은 행주로 물기를 닦는 게 아니고 물기는 마른 행주로 닦으셔야 되고요. 4번. 그물형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아니죠. 스펀지형보다는 그물형이 더 위생적이에요. 그래서 그물형 수세미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5번. 밀폐 용기의 냄새는 뜨거운 물을 붓고, 그쵸. 녹차 티백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탈취한다. 답은 5번입니다. 61번.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약하게 짜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1번, 손으로 약하게 짬. 자, 답은, 그쵸. 약하게 짜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요. 2번, 약한 햇빛 얘기가 아니고요. 3번도 다림질 얘기가 아니에요. 4번 역시 드라이닝 클린을 약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짜는 걸 약하게 하라는 거예요. 5번도 표백제를 약하게 적게 사용하라 그 내용이 아니고 약하게 짜라는 내용이겠죠. 62번. 당뇨병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당뇨약과 설탕 챙겨 나간다. 이거 정답이에요. 저혈당에 대비해서 사탕 챙겨 나가시는 거 맞고요. 2번. 주치의에게 외출 목적을 알릴 필요는 없어요. 3번.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당뇨병 어르신이 외출할 때마다 등본 챙기세요? 이러진 않죠. 4번. 걸을 때 보폭을 왜 크게 하여서 신속히 걸어요? 어르신 가시다가 낙상사고 나면 어떡하려고요? 5번. 함께 외출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안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63번. 시설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변 환경을 수시로 바꾸어. 치매 요양보호는요. 수시로 바꾸는 게 옳지가 못해요. 2번.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요. 스스로 하게 한다. 이거 정답이죠. 3번. 치매 증상이 호전되면 약물의 용량을 줄여준다. 이렇게 내 맘대로 약의 증감을 시키면 안 되겠죠. 4번. 사소한 것이라도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돕는다. 자, 전적으로 돕는 건 틀렸어요. 이거는 어르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어르신의 남아있는 기능, 다시 말해 잔존 기능이 유지될 수 있게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5번.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치매 요양부에서 설명한다, 설득한다, 기다린다 이런 표현들은 다 틀렸죠. 64번. 치매 대상자가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달라 한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과식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대요. 자, 치매 어르신에게 설명하는 게 맞는 요양보호일까요? 2번. 배가 고픈지 먹고 싶은 간식이 있는지 물어본다고. 치매 어르신들은 본인의 인지 능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욕구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3번.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또 아니겠죠. 4번.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따러 함께 나가자고 한다. 치매에 대한 문제에서는요. 답에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함께 뭐뭐 한다. 답은 4번이에요. 5번.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하면 식사 제공을 중단하고 단호하게 말한다. 단호하게라는 표현은 이제 성희롱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죠. 치매 요양보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죠. 65번. 제가 치매 대상자가 신발장 안에 있는 신발을 모두 꺼내어 거실로 던지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어떤 신발을 찾으시는 거예요? 2번. 신발을 거실에 던지시니 제가 힘이 드네요. 3번.
신발을 꺼낸 김에 안 신는 신발을 버릴까요? 4번. 다 꺼내신 다음에는 다시 신발장에 넣어주세요. 5번. 이 신발이 가장 예쁘네요. 이거 신고 함께 산책 가요. 답은요? 5번이죠. 함께라는 단어가 나올 때 답이 굉장히 많아요. 66번.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가 깬 치매 대상자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2번 콩 고르기를 하게 한다. 3번 근력 운동을 하게 한다. 4번 적정 실내 온도로 조절해 준다. 자, 답은요? 그쵸. 신체적인 욕구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온도가 너무 더워서 그런 건 아닐까? 온도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건 아닐까? 자, 이것들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되겠죠. 67번. 낮 동안에 거실에서 배회에 대한 문제네요.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변할 때까지 변기에 앉혀둔다? 아니겠죠. 2번. 실과 바늘을 주고 옷에 단추를 달게 한다? 너무 위험해요. 3번.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배회를 시작하신 어르신에게 현관문을 열으면 큰일 나요. 순식간이죠. 어르신 사라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문을 다 잠그셔야 되고요. 5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간식을 제공한다. 5번. 소파에 앉아서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한다. 자, 정답은 5번이지요. 68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치매 대상자, 나 빼고 너희들끼리 소고기 구워 먹었지? 나도 얼른 구워줘.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1번, 어디서 소고기 굽는 냄새가 나요? 2번, 조금 전에 돼지고기 먹었잖아요. 3번, 소고기가 드시고 싶군요. 같이 사러 가요. 4번, 어르신은 치아가 안 좋아서 고기를 못 드시잖아요. 5번,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도 소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자, 답은 뭘까요? 3번이겠죠? 같이 사러 가요. 함께 사러 가요. 답은 3번이고요. 69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 석양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네요. 손가방을 들고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석양증후 되게 불안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들고 있는 손가방을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운다. 2번. 침실 조명은 어둡게 하여 잠을 청하게 한다. 3번.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가자고 한다. 4번. 아들이 출장을 가서 집에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5번. 지금은 늦었으니 내일 아들을 만나러 가자고 한다. 답은요? 그쵸. 석양증후군은 불안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가자고 함께, 여기 함께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가자고 한다. 답은 3번입니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여 파괴적인 행동을 하시나 봐요. 요양보호사에게 욕설을 한대요. 파괴적인 행동이네요. 대처 방법은 1번.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물어본다, 설명한다, 설득한다. 치매 어르신들은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2번. 손으로 막아 욕설을 멈추게 한다. 자, 이것도 아니죠. 3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한다. 요양보호사만 피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4번. 큰 소리로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큰 소리로 한대요. 안 되겠죠. 5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 그쵸. 화가 난 것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키는 거. 그쵸. 파괴적인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극을 주지 않고 진정시키는 거죠. 자, 파괴적인 행동할 때 중요한 거. 자극을 주지 않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는 거. 또 하나는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막 흥분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니 난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신지 이해가 안 되네? 이런 표현을 한다면 어르신이 더 흥분하시겠죠. 그러니까 자극 주지 말아라. 그리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는 것도 좋고 또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도 좋다. 31번, 71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담당 요양보호사를 애인으로 안대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대요. 대처 방법은. 담당 요양보호사가 다른 대상자를 돌볼 때마다 방해하시고요. 또 담당 요양보호사가 지나갈 때 이제 신체 접촉을 한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가족에게 알려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한다. 2번, 성희롱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고 말한다. 3번,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4번, 애인이 아니라 어르신을 돌보는 전문가라고 권위적으로 말한다. 5번,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니 이해하고 모른 척한다. 자, 뭘까요? 답은요? 자, 3번이 답이겠죠. 가족에게 알려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는 거는 어르신에게 말해봤자일 것 같고요. 성희롱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성희롱으로 신고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학대받은 노인 신고하는 곳이고요.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권위적으로, 전문가라고 권위적으로 말하는 거 틀렸고요. 5번은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이해하고 좀 모른 척한다. 이것도 틀린 거죠. 답은 3번입니다. 72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우리 영감 기일도 다가오고 요 며칠 잠을 설치고 있어. 영감이 늘 내 잠자리를 살펴주었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감 반응이래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져요. 할아버지 기일은 가족 중에 누가 챙기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잠자리를 봐드릴까요? 할아버지가 자상하신 분이셔서 더 그리우신가 봐요. 할아버지는 어르신이 식사를 잘하셔야 좋아해요. 자, 공감 반응이 뭐예요? 공감 반응은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읽어주는 거잖아요. 답은 4번인 거죠. 4번인 거죠. 더 그리우신가 봐요. 어르신의 감정을 내가 짚어드리는 거죠. 73번.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추고 아니에요. 같은 눈높이를 맞추셔야 되고요. 2번, 팔짱을 끼고 하시면 안 되고요. 3번, 대상자보다 반걸음 뒤에서 아니죠. 정면에서 앞을 보고 하셔야 되고요. 4번, 시선을 한 곳으로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답은 4번이네요. 5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한다. 요양보호사 중심이란 말도 틀렸죠. 대상자 중심이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자, 74번.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자, 정답은 1번. 자, 이해력 장애가 있대요. 2번, 화제를 자주 바꾼대요. 이해를 못 하시는데 화제를 자주 바꾼대요. 아니겠죠? 3번, 친근감을 주기 위해 별명, 이해를 못 하시는데 거기다 별명까지 하면은 더 이해 못 하시고요. 더 헷갈리시고요. 3번,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을 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왜 그렇게 표현하실까요? 5번,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이해력 장애이신 분인데. 답은 1번이고요. 75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깨를 두드려 신호를 주어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린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보며 그리고 몸짓, 얼굴 표정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대요. 자, 시각장애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봐야 되니까. 진압력 장애는 뭐 달력, 시간, 시계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요. 자, 이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뭘까요? 내 입모양을 보면서 어깨를 두드려요. 왜요? 못 들으니까 어깨를 두드리고 이야기 시작하는 거죠. 자, 답은 노인성 난청이지요. 76번.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주의력 결핍 장애가 아이들한테만 있는 건 줄 알잖아요. ADHD라고 해서 주의가 산만한 아이들. 하지만 어르신들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될까요? 주의가 산만하신 분들이에요. 1번, 주의가 산만한데
다양한 환경 자극을 주는 거 옳지 못해요. 2번,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쳐다보게, 산만하신 분이 할 수 있을까요? 집중 못하시는 분들인데 못하겠죠? 3번,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 자, 답은 3번이죠. 4번, 새로운 사물이 아니고 익숙한 사물을 이야기하셔야 되겠고요. 5번,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아니죠, 단순한 활동들을 제시하셔야 되겠죠. 답은 3번이고요. 77번, 장구 연주를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자, 경련에 대한 문제겠죠. 보통 77번부터는 이제 응급사항 대처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가거든요. 자, 경련에 대한 이야기예요. 1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장구를 치운다. 맞네요. 위험한 물건들 치우는 거예요. 답은 1번이죠. 2번, 장구채를 손수건으로 싸서 입에 물려준다. 경련할 때는 의식이 없거든요. 의식이 없을 때는 입에 아무것도 넣어서는 안 돼요. 3번, 안전한 것으로 옮겨서. 아니죠. 항경련제를 복용할 수도 없어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더 크게 다치시게 되겠고요. 4번, 제자리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 후. 왜 머리를 뒤로 젖힐까요? 꽉 붙잡는 것도 틀렸고요. 5번,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에 베개를 받쳐서 기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유지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78번, 뜨거운 물에 뜨거운 물을 이제 발에 쏟아서 화상을 입으셨대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화상 부위에 얼음 조각. 아니죠. 얼음 조각이 더 상처를 일으켜요. 2번,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기는 거. 맞아요. 부종이 일어나기 전에 장신구들은 다 빼셔야 되거든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옷이 벗기지 않는다면은 강제로 벗기지 말고 일단 찬물을 부으면서 냉각을 시키세요. 그러면은 옷과 피부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옷을 벗기고, 벗겨지지 않는다면 굳이 벗기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때 벗길 때 피부가 이렇게 붙어서, 옷에 붙어서 벗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벗겨지지 않는 그런 옷들은 또 가위로 잘라서 그 부분은 남겨놓고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하셔야 되겠죠. 3번,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압박붕대를 감아준다? 이거 틀렸죠. 4번, 화상 부위에 수돗물을 직접 대면은 그 압력으로 피부 손상이 생기고요. 5번, 손으로 화상 부위를 만져서, 자, 그럼 감염의 위험이 생겨요. 맨손으로 화상 부위를 막 이렇게 만진대요. 그럼 감염의 위험이 생겨요. 안 돼요. 답은 2번이고요. 79번, 다음 중 자동 심장 충격기에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쇼크 버튼은 언제 눌러야 될까요? 우리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가 이렇게 돼요. 1번, 전원을 켜고요. 바로 2번, 패드를 부착하면요. 그 부착한 패드가 바로 3번, 심장 리듬을 읽어요. 그리고 제동이 필요합니다. 딱 이러고 나면은 이제 얘가 10초 정도 동안 이제 충전이 막 돼요. 충전이 막 돼요. 그리고 나서 깜빡이면은 모두 물러나세요 하고서 제동 버튼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자,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인공호흡한 후, 심장 리듬 분석하기 직전, 전원 켜자마자, 패드 부착한 직후, 에너지 충전이 완료 후. 뭘까요? 5번이겠죠. 에너지 충전이 완료한 후 모두 물러나세요 하고 제동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8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장뼈 하단에 칼돌기를 압박한다. 자, 참 생소한 용어들인데 우리 이제 그림으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복장뼈라는 거는 우리가 말할 때 복장 터진다, 복장이 터져, 막 답답할 때, 가슴이 답답할 때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 복장뼈는 다시 말해 가슴뼈라고도 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요 세 가지 색깔 있는 뼈, 이거를 복장뼈라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맨 밑에 진짜 칼처럼 뾰족하게 생기게 나온 요게 칼돌기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요게 바로 장기를 찌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누르시면은 안 돼요.
자, 흉골의 이제 절반에서 이제 아래쪽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누르게 되겠죠. 자, 칼돌기를 압박하면 안 된다. 2번, 가슴이 3cm 눌릴 정도가 아니고 5cm. 3번, 분당 60회의 속도가 아니고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 4번, 내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이 가슴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떨어지면은 위치가 막 바뀌거든요. 그럴 때는 위치가 바뀌지 않게끔 손바닥이 대상자의 가슴과 완전히 떨어지지 않게끔 해라. 5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이지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